네, 자, 연속 확률 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를 해보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 이산 확률 분포를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이 뭐라고요? 셀 수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연속 확률 분포는 물론 셀 수 없고요. 특정 범위에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확률 변수가 변하면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고 나서 평균은 뭐라고요? 시그마 XP. 내가 뭐라고 정리했죠? 중학교 때 평균은 총합을 개수로 나눈 이런 개념이었는데 고등학교로 오면서 이게 약간 표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표현이 바뀐 거야. 뭐라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시그마 점수 곱하기 확률 시그마 XP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복권 100장 그 예를 들어주면서 X의 평균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EX 이 말하고요. 시그마 XP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평균이 시그마 XP인 거 알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산 VX는 뭐라고요? 점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빼는 거라 그랬어요. 분산의 정의가 뭐더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도 평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개수가 와야 되고요. 분자에는 총합이 와야 되는데 무슨 총합이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 편차 제곱에 총합이 와야 되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식으로도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는 실제로 문제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항 분포는 개념도 중요하다. 내가 이항 분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확률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B의 NP라고 하면 이 B의 NP를 당연히 표로 다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 XP 표로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시행을 n번 한 거고요. 사건 A가 빵번, 한번, 두번, 땡땡땡 n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사건 A가 빵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n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P가 빵번, 여사건이 P가 빵번, 여사건이 n번 이렇게 n번 중에 한 번 나와라 P가 한 번에 여사건이 n-1번 이런 식으로 반드시 B의 NP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뭐라고요?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 독립시행의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P의 large X는 small r 이라고 할 때 n번 중에서 r번 나와라 P가 r번, 1-P가 여사건이 1-n-r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P가 r번, Q가 n-r번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엄청 강조하잖아, 내가. 자,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실제로 문제로 풀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항 분포에서 이 확률 변수 X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예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이고 똑같은 사건으로 이 스몰 p예요. 스몰 p는 뭐라고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아는 구조예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그럼 P는 당연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당연히 P는 X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가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이항 분포에서 이 X는 반드시 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뭐라고요? X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또는 어떤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특정 사건이 3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횟수 셀 수 있는 개수나 횟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서 좌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주사위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3칸,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1칸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좌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좌표 얘기를 하면 니네는 뭐라고 해야 돼? 첫째, 니네가 알아서 횟수에 해당하는 X와 P를 설정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고 나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놓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P라고 놓을래. 니네가 알아서 P하고 X를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원점에서 거리가 2 이내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문장을 X가 들어간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지? 네. 못 바꾸면 실력인 거고요. 오케이. 일단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인드 자체는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이항분포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이항분포가 뭐냐고 물어보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 네, 요거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P하고 X는 같은 사건을 뜻하고, 그 다음에 X는 셀 수 있는 횟수나 개수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를 정리하고 우리 연속확률 분포 해봅시다. 연속확률 분포는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항분포는 셀 수 있는, 이산확률 분포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연속확률 분포는요, 연속확률 변수는요 셀 수 없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해보고 할게요. 자, 내가 예를 이렇게 들을게요. 자, 이런 표적지가 있어요. 자, 이런 표적지가 있는데 이 표적지에 다트를 딱 던져서 특정 이 점을 명중시킬 확률은 얼마일까요? 네, 잠깐 생각해. 얼마일까요? 당연히 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명중시킬 확률은 0이에요. 그럼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말이 되나? 점이 작아서 그렇지 던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맞지 않을까?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이 영역 안에는 무한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점을 맞춘다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무한개의 점 중에 하나의 점을 맞히는 그런 개념이야. 무한개 분의 하나면 당연히 0이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그러면 똑같이 이 선을 맞힐 확률은 어때요? 자, 다트를 던져서 저 선을 명중시킬 확률은 얼마라고요? 당연히 얘도 0입니다. 왜요? 네, 이 영역 안에는 무한개의 선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0이에요. 얘도 다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합시다. 다트를 던져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영역 안에 이 부분을 명중시킬 확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다트를 던져서 A와 B 사이를 명중시킬 확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넓이 개념이니까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수학적 확률에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셌잖아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전체 넓이는 뭐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고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fx는 이 곡선을 무슨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네, 조금 이따 내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은 모른다고 보고 일단 f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그림이나 그린다고 해서 그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아니고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넓이가 1이고 하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확률이 음수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분모는 1입니다. 얘가 1이죠.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 이것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 노트에서 그 왼쪽에 내가 바로 큰 글씨로 써놨잖아. 선생님이 큰 글씨로 잘 안 쓴다? 알겠죠? 내가 거기다 큰 글씨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확률에서 A와 B 사이를 명중시킬 확률은 바로 뭐하고 똑같다? AB 부분의 넓이와 같다. 알겠죠? 이거하고 똑같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A하고 B 사이를 확률은 뭐다? 넓이와 같다. 확률을 구한다는 게 넓이와 같다고. 이 마인드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신경을 안 쓰는 놈들은 평균이 시그마 XP가 계속 어색한 거야. 알겠지? 나는 그게 더 편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확률 그러면 전체 개수분의 해당 개수. 이 수학적 확률을 못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 알겠죠? 자, 아니야. 확률은 넓이라고요. 사실은 이항분포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배운다고 하면 대학교에서 그냥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항분포는 한 학기, 정규분포는 3년 반 이렇게 배운다고 할 만큼 사실은 정규분포가 당연히 기본이다. 알겠죠? 자, 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참고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있잖아요. 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되겠다. 자, 넓이는 1이다. 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뭐 아니면 이제 문제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냥 넓이가 1이 아니라 문제에서 얘기하는 주어진 범위에서, 알겠죠? 주어진 범위에서 넓이가 1이다. 네, 뭐 무조건 거의 뭐 이거 쓴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네, fx가 네, 0보다 커 같다. 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세 번째는 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P의 A와 B 사이일 확률은 뭐하고 똑같다? A, B 사이의 넓이와 같다. 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테그랄로 썼지만 실제로 책에서는 이제 인테그랄로 안 쓰고 그냥 말로 구간 A와 B 사이에서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써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인테그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A와 B 사이의 fx dx 네, 요거하고 같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정적분이니까 혹시나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fx가 0보다 커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넓이다. 자,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을 명중시킬 확률이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확률 관점에서, 넓이 관점에서는 뭐 정적분에서도 사실은 그러거든요. 여타 모든 넓이와 관련된 이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점선으로 네, 돼 있는 일부는 점선이고 일부는 실선인데 넓이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이 점선하고 실선이 넓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넓이를 미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싶으면 선이라고 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수학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으나 지금은 그냥 네, 똑같다 정도로 처리하고 말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조금 전에 A와 B 사이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들은 모두 당연히 같은 말입니다. 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선 하나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다는 거죠. 알겠지? 선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양쪽 다 없으면 어때? 다 똑같죠. 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자, 같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이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알겠지? 그 다음에 특히 확률은 넓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 네, 지금 당장 이제 이 단어를 조금 신경 써서 봐둡시다. 일단은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정규 분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수 예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필수 예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 교재 160쪽에 개념 원리 익히기 있죠? 거기서 첫 번째 문제 202번 좀 잠깐 봐주세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없는 애들이 있어서 우리 그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중에서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 학생들의 키는 셀 수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167, 그 다음에 168 이것도 아니고요. 167.1, 167.2 이것도 아니고요. 알겠지? 네, 아무리 키를 세분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의 키는 네, 연속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셀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키도 셀 수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니은의 강수량도 셀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의 강수량은 뭐 시간당 몇 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네. 자, 투명 비커 같은 사각형 모양의 뭐 이런 비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물을 비가 오는 양을 담아. 자, 그랬을 때 5mm, 6mm 아니죠.
5.1mm, 5.2mm 아니잖아요. 얘를 갖다 아무리 범위를 세도, 네, 범위를 세분해도,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차는 그 올라가는 높이는,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변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셀 수 없습니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왜 그러냐면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강수량이 여기였다가 몇 초 후에 강수량이 여기가 돼. 네. 네, 이런 일은 없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개수. 이건 셀 수 있고요. 디귿은. 네. 그 다음에, 리을에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이것도, 네. 시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키나 니은에서 강수량이나 리을에서 시간도 셀 수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셋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 알죠? 알아? 네. 셋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2시 59분 59초, 네, 에서 정신 차려 보면 3시 01초. 훅 넘어가는 거죠. 그 특정 시간을 딱 셋이라고 찝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서 셋이라고 하는 건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제, 네, 그 세슘 시계 갖다가 놓고 뭐 시계 정확도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정확도 얘기고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셋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좌표축에서 1,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신기하게 내가 생각하는 1,2라고요. 어떤 아이가 생각하는 1,1은 좌표축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지? 크기도 다 다른데 걔하고 나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뭐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을 만큼. 네. 그래서 역시 전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1년. 아니야? 2년? 아닌가? 1.1년? 아니야? 1.2년? 네, 셀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연속 확률 변수는 기억, 니은, 리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14번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자, 지울게요. 아니, 14번에서 자, 14번에서 fx는 k에 3x 플러스 1. 잠깐만. 자, fx는 k에 3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지나는 직선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날 리는 없어요. 기울기가 음수일 리는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직선 전체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요. 이 직선을 그려서 0에서 2만 잘라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지나가면 0하고 이 범위에서 음수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죠.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분명하고요. 자, 이 와중에 어디만 0부터 2까지만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0 대입했으니까 얘는 K고, 네, 이렇습니다. 이 뒤로는 뭐 물론 계속 있겠지만.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넓이가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넓이가 1 나와야 되니까 얘는, 네, 넓이 1은, 얘는 2분의 1에, 얘는 K고, 그 다음에 이거 2 대입하면 얼마죠? 네, 6, 7, 7K네, 여기가. 자, 그래서 너는 7K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7K고, 그 다음에, 네, 너하고 너는 2잖아요. 8K가 1이니까, 얘하고 얘 지우면 8K는 1이니까, K는 8분의 1. 네,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번에는 조금 확률 밀도 함수가, 네, 조금 어려운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죠? 0과 1 사이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1과 2 사이에서는 K의 2 빼기 X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 지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2,0 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요 범위 안에서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0에서 1 사이에서는 kx래요. 자, 그럼 0에서 1까지는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래. 자, 그러면 네, 1이라고 놓고 네, 1 대입하면 지금 현재는 k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0 지나는 직선이기는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연속이겠지만 여기에다 1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 빼기 1에 k니까 1,k. 여기 1,k 지나는 건 똑같네. 자, 그럼 여기가 2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이 밑으로 계속 지나가는 직선이지만 우리는 0하고 1에서만 네,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도 등호가 있고요. 여기도 등호가 있는데 네, 확률 밀도 함수에선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여타 다른 단원에선 등호가 한쪽에만 보통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하는 걸 네, 조금 전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둘 다 없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넓이가 1 나와야 되니 얘는 1번 넓이 1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에 밑변은 2고 높이는 k잖아요. 자, 그래서 k가 1인 걸 알았습니다. k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자, 따라서 너는 kx가 아니고 그냥 x네. 자, 너도 역시 k의 2 빼기 x가 아니라 그냥 2 빼기 x. 네,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건 0에서 2분의 1 얘를 구하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0에서 2분의 1 요 부분의 넓이, 네, 요거를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의고사 때도 계속 내가 얘기할 텐데요. 아니, 닮음 쓰세요.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들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닮음 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전체 넓이가 1이야. 그러면 요거 절반은 2분의 1이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저 절반 넓이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야? 지금 이거 중점이네요? 자, 그러면 2대1 닮음이잖아요. 2대1 닮음이면 넓이는 2대1이니까 넓이는 4대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이죠.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의 넓이는 자, 는 뭐라고요? 2분의 1에 다시 4분의 1, 8분의 1. 네, 8분의 1.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이거 닮음 쓰시라고요. 알겠죠? 길이에 비는 넓이에 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오케이? 네. 직선의 방정식을 필요하다면 구해야 되겠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굳이 그것까지 그냥 닮음 쓰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알겠죠? 자, 일단 멈추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다트 모양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는 다트 모양이 표적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모양이 정규분포 곡선인데 이 정규분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키도 그렇고요. 뭐 어느 학교 아이들 300명의 키를 조사해 본다든가 아니면 뭐 몸무게를 조사해 본다든가 아니면 수학 점수를 조사해 본다든가 정상적이라면 그 하나하나를 네, 이렇게 전부 다 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방금 얘기했던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물론 이제 충분히 많이 개수를 조사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충분히 많이 개수를 조사해 보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되도록이면 작게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얘기할 땐 계급값이 작도록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자료를 많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저 계급값이 작도록 자료를 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자연 현상들이 이런 분포 정확히 네, 예쁘게 좌우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의 네, 이런 대칭인 곡선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요 가운데가 평균이고요. 알겠지? 네, 이렇게 정확하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런 분포를 보이면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라고 했는데, 자, 1번. 자, 정규분포 n에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이 m은 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이거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 n은 그냥 얘는 노멀,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노멀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였냐면 얘는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상적인 사건의 분포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건의 분포. 이게 정규분포다. 정상적인 물론 이제
정상적이라는 말도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 거 알죠? 자, 그렇긴 한데 우리는 정상적인 노멀한 이런 분포를 방금 얘기했듯이 평균 근처가 제일 도수가 많은, 알겠죠? 평균 근처가 제일 도수가 많은 이런 형태의 예쁜 종 모양이에요. 이런 분포를 우리는 정기분포라고 한다. 물론 수학적으로 요 곡선 있죠? 이 곡선이 얘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얘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얘는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시그마라니까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m 제곱 편차 제곱. 이 사실은 이 정기분포 이 곡선의 정확한 함수 명칭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런 게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하지 않는 한 이 무리수이거든요. 얘가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fx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타 저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기분포에서 이 곡선의 함수는 사실은 뭐 이렇다 이 정도 생겼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파보고 싶으면 본인이 수행평가로 파보거나 아니면 통계학과 가시면 되잖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난 이렇게 얘기할게. 정기분포는 뭐다? n의 m, 시그마 제곱 이거 정상적인 사건의 분포고 가운데는 평균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특징을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정기분포 곡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기분포 곡선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당연히 지금 평균이 커지고 있는 거죠. 얘가 M1이고 얘가 M2고 얘가 M3라고 하면 얘는 M1보다는 M2가 더 크고 M2보다는 M3가 더 큰 지금 현재 이렇게 평균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균에 대해서 자, 얘가 평균이야. 이 평균에 대해서 자, 이런 정기분포가 있는데 이렇게 위로 더 솟았어. 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정기분포는 평균은 같아요. 맞지? 자, 평균은 같은데 뭐가 달라? 표준 편차가 다르죠. 뭐 분산이 다르다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표준 편차가 다르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평균은 같고 평균은 동일하고 얘는 표준 편차 다르다. 자,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러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평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높이가 같으면 표준 편차가 편의상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다 같죠. 자,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M1하고 M2는 같지만 M1하고 M2는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정기분포의 M1, 시그마 1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정기분포의 M2,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요. 표준 편차는 누가 더 작은 거니? 얘네 시그마 1, 얘보다는 시그마 2가 더 작은 겁니다. 이거 애들이 계속 착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2가 더 높네. 시그마2가 더 높으니까 더 큰 거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평균에 애들이 더 많이 몰려 있다고요. 자, 니네 생각해봐. 수학시험을 봤는데 A반은 평균 근처에 30명이 있어. B반은 평균 근처에 10명이 있어. 어떤 반이 아이들 사이의 점수 차이, 편차가 작은 거지? 평균 근처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도수가 많이 몰려 있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알겠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는 했죠? 자,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나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관점에서 이 정기분포에서 이제 사실 뭐를 더 자주 물어보냐면 대칭이야. 대칭. 이걸 더 자주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을 대칭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도 대칭이죠. 얘도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너, 그 다음에 너 대칭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도 이렇게 대칭되게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수능 관점에서는 고3 마인드라고 하면 대칭이 특히 중요한 곳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정규분포 곡선, 하나는 사인이죠.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대칭 마인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좌우로 움직이면 높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표준 편차가 같다. 자, 얘는 평균은 같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평균 근처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거니까 네, 아이들 사이의 점수 차이가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선생님이 이제 이론 노트에 썼던 거 잠깐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론 노트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네, 1, 2, 3번에 첫 번째 얘는 대칭축이 바로 뭐라고요? 대칭축이 곧 평균이다. 얘는 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칭축이 곧 평균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X축이 점근선인 거는 당연해요. 네, 이 정규분포 곡선은 X축에 닿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X축에 닿지는 않고 X축이 점근선이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 넓이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1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평균 M이 일정할 때, 네, 평균이 변하지 않는다면, 평균 M이 일정할 때, 네,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이들이 평균 근처에 얼마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네, 그림이 더 낮아지고 있는 거죠. 알겠지?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곡선은 낮아지고 네,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밑에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곡선은 올라가고 알겠죠? 곡선은 올라가고 폭이 좁아진다. 자, 여기서 근데 올라가고 폭이 좁아진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걸 위로 올렸어. 이거 위로 올릴 땐 이렇게 그냥 얘 잡고 젖은 종이나 뭐 이런 거 올리듯이 얘를 잡고 올리면 얘가 이렇게 홀쭉해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넓이가 1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폭이 좁아지면서 올라가야 넓이 1이 유지가 되죠. 알겠지? 네.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나와 있던 것처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곡선은 올라가고 폭이 좁아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높이가 같으면 표준 편차가 같다. 중요한 거야. 여기서 얘기했죠. 높이가 같으면 표준 편차가 같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이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예를 두 개를 써놨는데, 이거 좀 지우고 얘기 좀 할게요. 네. 네, 자, 네, 선생님이 이제 이론 노트에 예를 두 개 써놨는데요. 간단한 거지만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자, 뭐냐면, 첫째는, 문제에서 정규분포가 두 개가 등장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둘 중에 하나 상황이 아닌가라고 유심히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같은 케이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표준 편차가 같은 케이스인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당연히 그림부터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 두 개가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네, 얘가 더 작고 얘가 2배 했으니까 더 크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평균은 둘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가 이제 평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더 작아야 되니까 하나는 더 이제 이렇게 솟겠죠. 알겠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대칭되게 그리고 네, 대칭성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은 같고 표준편차가 다르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당연히 x가 표준편차가 작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지금 표준편차가 크다.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균 근처에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있으면 아이들 사이의 편차, 점수 차이가 작은 거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림이라고 하면 평균은 다른데 표준편차는 같잖아요. 자, 그러면 뭐다? 평균은 다른데 표준편차가 같기 때문에 높이는 같아요. 얘네 둘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 자, 얘네 둘이 높이는 같은데 얘도 그렇고요. 쟤도 그렇고요. 네,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 대칭 관점. 이게 중요하다. 야,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대칭 관점으로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대칭 관점으로 두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네, 문제에서 정규분포가 만약에 두 개가 등장을 하면 평균이 같은 케이스인지 아니면 표준편차가 같은 케이스인지에 따라서 각각 그림을 빨리 그리시고요. 당연히 대칭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문제를 갖다 풀면서 네, 조금 더 계속 더 개념을 더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로 돌아갈게요. 네, 자, 16번을 일단 먼저 한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x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곡선은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종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됐겠죠. 자,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확률은 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x가 12의 왼쪽일 때 확률과 18의 오른쪽일 때 확률이 같다.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12가 무슨 숫자길래 12라고 하는 숫자의 왼쪽 넓이와 18이라고 하는 숫자의 오른쪽 넓이가 같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2가 여기 있고 18이 여기 있으면 12의 왼쪽과 18의 오른쪽이 같을 리가 없죠? 네, 12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18이 여기 있어. 네, 그래도 왼쪽 오른쪽 넓이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네, 얘네 둘이 같으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네, 얘는 정확히 좌우 대칭이어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좌우 대칭이어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18이고 그래서 12의 왼쪽 넓이와 그 다음에 18의 오른쪽 넓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네, 평균이 12하고 18이 중점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12하고 18이 중점 15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대칭 얘기하고 있는 거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풀어봐야 되는데요. 표준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론 노트를 다시 꺼내고요. 표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17번을 풀어볼게요. 네, 잠깐 표준화로 갑시다. 네, 자,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국어하고 영어 또는 국어하고 수학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학교의 수학 점수와 그 다음 옆 학교의 영어 성적을 서로 비교하고 싶어요. 이걸 비교하고 싶을 때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야 하며, 표준화라고 쓰셔야죠. 표준화를 하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것도 설명할게요. 일단 쓰세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표준화 변수, 우리는 여태까지 확률 변수 라지 X를 썼잖아요. 자, 확률 변수 라지 X를 썼는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점수 빼기 평균이니까 얘가 편차거든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바로 표준화 변수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당장 쓸 거라서 Z는 표준화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 2026학년도 수능이 작년에 끝났는데 202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화학 1을 봤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화학 2를 봤던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둘 다 이제 50점 만점이니까, 자, 이렇게 내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빵점 50점. 자, 그 다음에, 빵점, 그 다음에, 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어떤 친구가, 화학 1을, 2025학년도에 화학 1이 좀 많이 쉬웠거든요. 그 당시에 좀 난리 났었죠.
네.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65점밖에 안 나와서. 자, 여튼 어떤 친구가 그 당시에 화학원을요, 만약에 45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잘 봤죠? 자, 그 다음에요, 화학2가, 예를 들어서 화학2가, 재작년 화학2는 또 엄청 어려웠습니다. 엄청 어려워서 그때는 또 표준 점수가 80점이나 나왔습니다. 표준 점수 80점이 과탐에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2026학년도 작년이죠. 2달 전에 수능에서 물리2는 68점이에요. 다 맞으면. 그러니까 물리2가 어렵다고 하지만, 물리2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화학2가 네, 대박 났었죠. 네, 얘네 둘이 아주. 자, 어떤 친구가 화학2를 예를 들어서 38점 맞았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과목에 서로 다른 점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자, 한 놈은 45점 맞고 한 놈은 38점 맞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얘가 더 잘 본 것 같아. 그지? 자, 그런데 네. 자, 지금부터는 그냥 가상으로 내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1이 만약에 평균이 42점이라고 합시다. 자, 평균이 42야. 어라? 네. 그다음에 화학2는 평균이 30이야.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점수만 봤을 때는 얘가 잘 본 줄 알았는데, 평균이 얘가 훨씬 낮네? 평균이 낮으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평균이 높으면 시험이 쉬웠다는 거잖아요. 평균 대비 플러스 3점이고, 어려웠던 시험에서 평균 대비 플러스 8점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는 나중에 환산을 해보면, 일단은 화학2를 본 이 아이가 시험을 상대적으로 더 잘 봤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자, 화학2 얘가 더 잘 봤구나. 자, 그런데 얘네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평균을 잡고 0이 될 때까지 평균을 땡기는 거야. 0이 될 때까지. 알겠지? 네. 0이 될 때까지 그냥 땡기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평균이 0이 될 때까지 땡깁니다. 자, 그럼 고무줄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땡기면 얘도 x가 땡겨지겠죠. 얘를 땡기면 얘도 x가 땡겨지겠죠. 상대적으로 둘이 가까우니 m을 0으로 땡기면 x가 이쯤 온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 네, 그냥 x가 예를 들어서 0.8 정도로 땡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땡겼을 때 이 변수를 표준화 변수 z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m도 이렇게 땡깁니다. 이렇게 땡겼을 때 이 x도 땡겨지겠지? 자, 그러나 이 간격을 생각해 볼 때 얘보다는 좀 멀리 이쯤 도착하겠죠. 1.2. 네, z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서로 다른 과목에 서로 다른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을 0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평균을 0으로 맞춰주면 점수도 땡겨지겠지. 얼마만큼? 이 간격 차이 나는 게 비례해서 반영이 되겠죠.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땡겨지다 보면 너는 여기로 이렇게 땡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여기로 이렇게 땡겨질 텐데 평균을 0으로 맞춰놓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화학2가 잘 봤네요. 네, 얘보다 무려 1배 반, 50%나 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0으로 맞춰놓고 점수를 관찰하는 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왜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을 쓰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자, 첫 번째는 우리는 Z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건데 필기하세요. 네, 우리는 Z 대문자요. 자, 우리는 Z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Z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했잖아요.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했고 이거는 얘는 2의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시그마분의 1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죠. 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통계 첫 시간에 얘기했죠. m이나 ex는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0 나오는 게 맞잖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간단하게 Z의 평균 0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만약에 얘는 표준 편차 Z
자, Z의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자.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의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시그마 성질에 의하면 얘가 절대값 시그마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중학교 때는 그냥 시그마, 고등학교 때는 함수 시그마 x 이렇게 쓰기는 한다고 했지만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라고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지워지면 1이죠. 자, 그래서 Z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건 뭐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건 얘는 결국은 나 여기다 쓸게요. 표준 정규 분포표. 우리 일반적인 얘는 어떤 x에 대해서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z는 시그마분의 x-m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z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똑같은 정규 분포지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z는 시그마분의 x-m 쓰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정규 분포를 z는 시그마분의 x-m을 이용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그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꼭 이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정규 분포에 대해서 넓이를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걸 다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놈 하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넓이를 구해놔서 교과서 뒤에 표준화 정규 분포표를 보면 그 표를 보면 다 넓이를 이미 구해놨잖아요. 알겠지?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일단 그 표를 안다고 보고, 물론 이제 문제에서 써줄 때도 있지만요. 그 안다고 보고 표를 본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요. 그 표준화 정규 분포표 보는 법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영상을 따로 올려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곧바로 필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정규 분포표 처음 보는 친구들은 그 짧은 영상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17번을 풀어볼게요. 일단은 표준화 정규 분포표를 볼 줄 안다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는 0부터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거기 이제 그 표도 그렇고요. 자, 지금 여기서 17번에 어떤 정규 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표준 편차 10은 조금 애매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는데 보다시피 평균이 40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5부터 40 사이 1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5야. 자, 25부터 40 사이 1 확률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 25와 40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다. 확률은 넓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화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준화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P에 저 25라고 하는 숫자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 그 다음에 표준화했으니까 이제 Z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얘는 10분의 40 빼기 평균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죠? P에 25에서 40 뺐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표준화를 시켜놓고 봤더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 얘가 표준화를 시켜봤더니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5부터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표준화 정규 분포표 그 표를 보면 0부터 넓이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부터 0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를 대칭시켜서
1.5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5부터 0은 0부터 1.5하고 같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보셔야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0부터 1.5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거기 표를 보면 0부터 1.5, 0.433이라고 나왔죠. 0.433이.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죠? 전체 넓이가 1인데 0부터 1.5 넓이가 0.433이면 전체 넓이의 43.3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충 감 잡히죠. 생각보다는 조금 넓네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전체가 1이면 요거 절반은 0.5잖아요. 0.5인데 요 색칠한 부분이 43%니까 조금 더 넓게 그려야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구했다. 자, 그러면 2번 px가 60보다 커나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화를 좀 시켜봐야 되겠네요. 자, 표준화 시켜보면 p의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얘는 점수 빼기 평균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p의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뭐가? 그려보니 여기가 이제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이 0이죠? 자, 그리고 2가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요. 근데 표는 0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0의 오른쪽 전체는 0.5잖아요. 그러니까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의 오른쪽 넓이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다? 얘는 평균의 오른쪽 전체 0.5에서 0부터 2를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거기 0부터 2를 보니 0.4772네요. 자, 0.5 빼기 0.4772 계산하면 0.0228 2.28% 계속 노란 게 2.28%밖에 안 되니까 훨씬 작게 그려야 되나 봐요. 여튼 뭐 손으로는 그냥 대충 이 정도 그리고 말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이번에는 평균이 50,5제곱인데 K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 몰라? 이 숫자의 오른쪽 넓이가 0.0013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화 시켰는데 어떻게 알지? 가 아니고 표준화를 시켜야 아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이죠. 자, 지금 일단 얘를 표준화 시켜놓고 얘기할게요. 자, 얘를 표준화를 시켜보면 얘는 P의 Z는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얘는 점수 빼기 평균.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넓이는 0.0013이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표준화 시켰으니까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5분의 k 빼기 50이라고 하는 숫자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5분의 k 빼기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길래 그 숫자의 오른쪽 넓이 이 부분이죠. 자, 그 숫자의 오른쪽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얘가 얼마다? 0.0013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계속 표는 0부터 시작해야 되는 표잖아요. 자, 따라서 얘가 5분의 k 빼기 50의 오른쪽이 0.0013이면 이 절반은 0.5 나와야 되니까 얘는 0. 얘는 4, 그 다음에 9, 8, 7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0부터 이 넓이는 0.4987이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바꿔야 되겠어요. 저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자, 계속 이어서 쓸게요. P의 0부터 얘는 5분의 K 빼기 50까지 이 숫자가 0.4987이고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니까 얘가 3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넌 3이다. 자, 그래서 5분의 K 빼기 50이 3이고 5, 35에 50 넘겨 K가 65 이렇게 생겼죠. 이해했나요? 네. 자,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표준화 시켜서 표준화 정규 분포표를 보면서 넓이를 구할 때 그 표가 0부터 시작해야 되는 표기 때문에 안 맞으면 조금씩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 체크 풀면서도요. 그 점 계속 신경 써서 뭐라고요? 표준화 정규 분포표는
0부터 시작하는 표니까 그걸 감안하고 약간씩 조작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19번입니다.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이 전체 몇 %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연히 지금 현재 1번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1번. 지금 평균이 164인데요. 자, 평균이 164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네, 170 이상인 아이들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 넓이 중에서 이 넓이가 전체의 몇 %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160 이상 170 이하인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160이면 얘는 164, 네, 176 차이 나죠? 이쪽으로 6 차이 나면 158이니까 걔보다는 조금 높아야죠. 자,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60부터 170까지, 네, 이 부분에, 네, 넓이가 전체의 몇 %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걸 계산하려면 표준화를 해서 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1000명의 키에 대한 정규분포니까요.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는 키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키가 17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 얘는 Z는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얘는 5분의 얘는 170 마이너스 164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170에서 164를 빼면 6이니까 5로 나누면 1.2예요. 자, 얘는 1.2다. 자, 그런데 우리는 1.2의 오른쪽은 곧바로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오른쪽 전체 0.5에서 0부터 1.2를 빼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0부터 1.2를 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 표를 보니까 1.2가 0.3849, 네, 그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0.5 마이너스 0.3849. 네, 빼고 났더니 0.1151. 네, 전체의 11.5%, 51%.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네, 여기다 쓸게요. 2번은 네, 160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60 이상, 그 다음에 170 이하인 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60 이상, 170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표준화를 해보면 얘는 시그마 분의, 얘는 점수 빼기 평균. 자, 그 다음에 Z.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점수 빼기 평균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164. 얘는 마이너스 하고요.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8이네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조금 전에 했죠. 1.2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0.8에서 1.2를 곧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다음처럼 나눠봅시다. 얘는 일단 0부터 마이너스 0.8이 아니라 마이너스 0.8부터 얘는 0까지 네, 이렇게 하나 자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얘는 1.2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고요. 0부터 1.2는 이미 여기서 0.3849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네, 마이너스 0.8에서 0은 네,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네, 여기 표준화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0.8이야.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다? 네, 플러스 0.8. 네, 그래서 0부터 0.8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를 바꿔보면 P에 0부터 0.8로 바꿔. 그리고 더하기 P에 0부터 네, 1.2, 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0부터 0.8은 얼마라고요? 0.288 자, 그래서 0.288 더하기 얘는 0.3849, 0.3849. 네, 이렇게 더하는 거죠. 288 그 다음에 3849, 넌 빵, 넌 3, 그 다음에 넌 7, 넌 6. 네, 0.673 이렇게 되겠네요. 0.6730 이렇게 생겼다. 네, 자, 그러면 0.673이니까
우리 1000명이잖아요. 네, 1000명이면 전체의 67.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실제로 그러면, 네, 1000명 곱하기 0.673 해보면 673명, 네, 얘가 정답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20명을 뽑는 시험에 2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정기분포를 가지고 있냐면 응시자의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응시자의 점수는 네, 평균이 450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5점인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격자라는 말이 뭐지? 네, 합격을 하려면 네, 2000명 중에 상위 32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합격자라는 말이 점수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점수에 대한 정기분포니까요. 점수로는 얘는 2000명 분의 얘는 네, 320, 즉 상위 네, 16% 0.16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점수로는 네, 상위 16% 안에 들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다른 문제는 점수를 알려주고 이 점수가 상위 몇 퍼센트냐 이렇게 점수를 알려주고 몇 퍼센트냐 이걸 구하라고 앞에서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반대로 확률을 알려주고 네, 거꾸로 몇 점을 맞으면 0.16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고 얘기했는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몇 점을 맞으면 우리 점수니까요. 몇 점을 맞으면 네. 합격해야 되려면 상위 16%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몇 점을 맞으면 상위 16% 이내가 되는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기분포가 얘가 평균이 450이잖아요. 자,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450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네, 얘는 K점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K점을 맞으면 바로 K점 이상인 애들이 네, 전부 다 상위 16%, 즉 내가 쓰기는 퍼센트로 썼지만 우리 계산상은 0.16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말을 달리하면 K점수 이상이 상위 0.16이라면 우리는 계속 평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0.34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내가 몇 점 이상을 X는 뭐다? 네, 응시자의 점수야. 내가 응시자의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내가 상위 16% 이내에 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표준화해보면 P에 Z는 크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75 점수 빼기 평균 네, 450이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내가 상위 16% 안에 든다 이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K점 이상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지금 현재 P에 0부터 75분의 얘는 K 빼기 450 이렇게 하면 얘가 네, 뭐라고요? 네, 0.34 이상이다라고 네, 하면 되겠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16 이내면 16보다 작거나 같아. 이쪽 입장에서는 16 0.3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부등호 바뀌었는 거 잘 이해하시고요. 네, 그냥 계산상은 는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했어.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0.34에 해당하는 그 표가 네, 1이라고 다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인 거잖아요. 너 1이래. 자, 너 1이래. 자, 그래서 75분의 K-450이 1이면 네, 75, 450 더하면 K는 525. 이게 이제 정답이죠.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수로 얘기할 때는 합격자라고 하면 상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상위권 그러면 이제 이 큰 쪽이 점수가 네, 상위권인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야.
달리기 선수인데 내가 시간을 몇 분 이내에 들어와야 상위권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K점 이하가 0.1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수는 상위권이 이쪽에 있지만 시간 같은 것처럼 짧을수록 좋아야 상위권도 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